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월가 금융 전문가의 경고, 이번 글로벌 사태를 통하여 세계화가 급속히 쇠퇴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였죠. 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것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퍼지는 역병으로 인해서 급속히 퇴화한다라는 세계화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유명 금융정보 블로거인 찰스 휴 스미스는 최근 모든 것들이여 잘 있어라, 세계화와 제국주의적 허세의 종말이라는 게시물에서 모든 경제주기가 S곡선을 그린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일이 세계화를 쇠퇴시키는 촉매제가 된다라는 주장을 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 S곡선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곡선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S곡선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품 주기, 수명 주기라는 게 있고요. 자, 일반적인 형태라는 건 있는데 X곡선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곡선, 그리고 이거는 매출액 기준으로 S곡선이고 이익곡선은 조금 다르죠. 성장기까지는 이득이 있다가 성숙기에서는 이득이 조금 더 빠집니다. 그리고 쇠퇴기에는 이득이 완전히 빠지게 되죠. 이게 S곡선이에요.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는 것이 지금 S곡선입니다. 이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잠깐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S곡선은 1980년대인 맥킨지의 컨설턴트 리처드 포스터가 소개한 기술의 향상 과정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도입, 발전, 성숙, 쇠퇴로 지금 구분이 되는데요. 도입기는 기술이 등장해서 노력해도 쉽게 향상되지 않는 시기예요. 말하자면 이득도 별로 없고 이러한 시기인데, 발전기에서는 급격히 성장이죠. 보시면 S곡선은 이런 식으로 이동이 하는데, 여기 이 부분이 도입기, 이쪽이 발전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쇠퇴기에서는 쭉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S곡선이 다시 이런 식으로 다시 S곡선이 하나가 더 그려지고 다시 그려져서, 원래는 S곡선 타고 올라가다가 타고 올라가다가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S곡선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야 그 나라가 성장을 하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숙기에서는 성장 속도가 점점 더 둔화가 되는 것이죠. 쇠퇴기에서는 성장이 정체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S곡선 갈아타기라고 적어졌죠. 그래서 지금 S곡선이 한 번이 끝났어요. 여기서 두 번이 끝났고 여긴 세 번째 끝나고 다시 S곡선이 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S곡선이 주도해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성장도 마찬가지로 X곡선을 타고 다시 성장을 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곡선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역병이 왜 그 촉매제가 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 이번 역병은 경제 분야 전반에서 자금 위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자금 위기입니다. 자금 위기를 노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역병 확산 이전부터 중국 경제는 자금 흐름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첫 번째 내용, 자금 흐름 약화, 두 번째 내용, 부채 급증,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중국 경제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것이 계속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맥킨지는 세계 경제가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된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고 이건 올라가고. 자, 물가는 계속 오르고요, 생산력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고용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나 고용의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로 몰릴 것이다. 지금 보시면 중국이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고용이 굉장히 안 됩니다. 고용이 굉장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낮은 일자리로만 낮은 일자리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금 위기를 겪으면서
생산성 향상이 더뎌지기 때문입니다. 자본 집약성 확대가 늦어지고 분야 간 디지털화 속도도 균등하지 못한 점도 스태그플레이션을 부추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것이 이번 역병으로 정점을 찍은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성장 단계가 있었는데요. 성장 단계 이 4단계가 되죠. 이렇게 정점을 이미 찍었다가 쇠퇴기에 지금 들어가요. 쇠퇴기에 들어갔는데 쇠퇴기가 더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세계의 중심으로 서게 된 달러화입니다. 이전에 근본위 시대였었어요. 지금 달러화 시대가 되기 전에 영국이 주도한 근본위 시대였는데 달러화 시대로 바뀌고 이 달러화 시대를 중국이 원하는 위안화 시대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이게 실수를 하게 된 거죠. 더 기다렸어야 됐는데 더 기다리지 못하고 중국이 기축통화가 되지 못하고 지금 현 상태로 지금 하게 되면 현재 달러화를 살려고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가격은 계속 오를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달러를 많이 풀면 풀수록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늘어나죠. 유동성이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화를 구축을 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달러화는 한참 동안 오를 것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600만 불에 대해서 지금 스와프가 돼 있죠. 스와프가 됐는데 이것이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 상태로는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지금 달러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달러화가 어떻게 위축이 되지 않고 계속 가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영국의 근본위제예요. 기본적으로 근본위제라는 것은 그 달러화를 구매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금을 어느 정도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 어느 정도의 달러 35달러로 이게 변화가 됐었는데 71년도에 금 본위제를 폐지하고 달러 본위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1971년도 8월 15일 날 미국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면서 금 본위제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 세계 화폐 시장은 기본적으로 변동 환율제에 의해서 작동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도에 미국은 석유 파동으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경기를 맞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닉슨이 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어요. 자, 이때 당시에 석유 생산량이 급증했다가 급감하면서 미국은 74년도에 물가 급등을 겪게 됩니다. 이는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이것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던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사임을 하게 되죠. 당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식량 공급을 장악한 자가 국민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장악한 자가 전 대륙을 통제한다. 돈을 통제하는 자가 세상을 통제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키신저 국무장관은 석유 구매자금, 페트로달러가 다시 미국이 재투자, 리사이클링이 되도록 하는 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을 구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석유를 통해서 모든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후 이 단어는 국제통화기금의 공식 용어로 등록이 됐습니다. 특히 달러화는 국제기축통화이죠. IMF는 구매와 투자를 지원하고 국제통화 질서를 안정을 위해서 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을 활용해서 달러를 준비자산으로 계속 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은행의 역할이 급부상을 하게 된 것이 이때 74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급부상한 미국의 은행의 역할, 냉전의 종식까지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준비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는 다른 시중은행과 다국적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세계 금융을 지배를 하게 되죠. 지난 4년 반 동안, 지금부터 4년 반 동안 이들 기관은 주요 경제국의 GDP 비율을 70%에서
20%에서 70%까지 끌어올려서 소비와 투자를 증폭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뭐 소비국가로 바꾸게 되는 가장 큰 영향을 끼쳐왔죠. 특히 미국은 반도체 사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경기 호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같이 따라오게 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이 이 경기 호황을 사이클을 올라타려고 반도체 제조 2025까지 반도체 굴기까지 지금 이루어진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미국의 생산성 향상은 소련을 붕괴시키는 주요 원인으로도 작동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소비를 계속 부추기다 보니까 그 소련이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화랑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주의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그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배경이 됐죠. 미소 냉전 이후에 중국의 성장 배경을 한번 보면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제한적으로나마 저개발 국가에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은 신용이 낮은 나라들 중에 탑에 올라와 있던 나라인데요. 이렇게 신용이 낮은 나라들은 갑작스러운 달러와의 홍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의 자금은 이들 국가에 특히 중국의 일자리 창출, 가계 소비 증가를 촉발시켰죠. 특히 중국이 OECD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지금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중국은 경제발전의 유효기간이 지금 끝난 상태인데 이 내용을 보면 스미스는 현재의 안주하고 일시적 우발적 현상을 영구적이라고 여기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본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현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지금의 좋은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나중에도 이 좋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누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신용 급증 그리고 소비 지출 중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등 이례적인 경제 발전의 조건들의 유효기간은 지금 끝났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특히 중국으로 지금 생산기지가 많이 이전을 했었는데 이 기간은 이제 끝나고 탈중국화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도 보여드렸지만 S곡선의 도입 성장은 보통 선진국에 적용된다 라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S곡선의 기준으로 도입 발전 단계의 혜택은 주로 선진국에 대해서 주어졌죠. 그래서 도입 발전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성장만 하는 것이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쇠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진국들에게는 도입 발전 부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흥국은 낮은 인건비와 느슨한 환경 구조에 따른 높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성숙 단계 이후 미국의 아웃소싱을 도맡아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쇠퇴한 산업들은 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신흥국들에게 다 넘어가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돼서 신흥국들이 계속 성장을 하죠. 지금 이 신흥국들이 성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현실입니다. 2009년도에 세계 경제 S곡선의 성숙기가 접어들었는데 이때 당시에 미국의 선택을 한번 보면 자, 기본적으로 S곡선 지금 나와 있죠. 자, 지금 이게 S곡선 나와 있는 S곡선 그리고 S곡선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S곡선 이렇게 하게 되면 성장 일로에 있는 나라들이 S곡선을 몇 번 타냐에 따라서 얼마나 성장이 되느냐라고 지금 보이게 된다는데 이 미국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S곡선은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도에 어마어마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미국의 금융들이 쓰러졌어요. 이것도 다 뭐 유태인들이 뒤에서 했다 라는 그런 말들도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먼저 손절하고 나갔다 라고 지금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 속도가 지금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의 경제 두뇌들은 선진국 소비자들의 저렴한 제품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제3세계에 대한 자본 투자, 일자리, 기술 이전을 정당화시키게 됐죠.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 이 S곡선의 하반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 있죠. 이 4단계 있을 때 이 하반기에 하향 곡선으로 내려간 것을 이것을 신흥국에 주게 돼요. 신흥국에서는 이게 당연히 성장이 되겠죠. 이런 상태로 성장이 된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지금 스미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 금융을 통해서 창출된 수조 달러가 생산적 투자가 아닌 단기적 이익을 위한 투기로 변질됐다. 생산 과잉, 저수익, 현금 창출력 대로 상황에서 X곡선이 급속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그 미국에서 이렇게 S곡선, 이렇게 하향 곡선이 나오고 있는 것을, 하향 곡선이 있는 것을 저렴한 국가로, 그러니까 신흥국으로 주면 신흥국에서는 당연히 뭐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 곡선도 다시 손절하고 다른 신흥국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 안 좋은 나라들에 가서 이렇게 성장을 계속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거의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거죠. 이번 역병의 창궐이 주는 영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역병의 세계적 유행은 리스크 프리라는 세계화라는 낙원이 실은 재앙적인 잠재적 위험으로 가득 찬 구상임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 하강 곡선에 있는 사업을 외국으로 이주시키고, 이 이주시키는 것이 거기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언젠가는 잠재적 위험으로 다시 솟구쳐 올라가게 된다라는 그런 것을 알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어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위해서 쏟아부어야 될 비용이 애초 예상된 금액보다 늘어서 2027년까지 1조 2천억 그리고 1조 3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지금 모건 스탠리의 예측 자료를 인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이득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는 S곡선을 다시 타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죠. 주장을 하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애가 1대1로예요. 1대1로. 이 1대1로를 통해서 성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이 계속 막아요. 미국이 계속 막아서 투자 비용이 계속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중국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는 이것을 손절하고 더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으로 넘어가야 된다. 중국은 이제부터는 저생산국가가 아닌 고비용 생산국가가 됐고, 이것에 대해서 중국은 망해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